안녕하세요. 저는 시댁의 시자만 들으면 마음이 따뜻해지는 40대 여자입니다. 많은 여성들이 결혼하고 나면 시댁을 많이 불편해 하는데요. 저는 오히려 그 반대였답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두 분 다 좋은 분들이시거든요. 하지만 그것도 제가 어떻게 하고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 다른 거더라고요. 저와 똑같은 시댁으로 시집 온 동서들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저는 오늘 저희 시댁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6살 때 저희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홀로 오빠랑 절 키우셨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아빠 혼자서 일 다니며 애들을 키우기가 정말 힘들었을 것 같은데 저한텐 행복한 기억밖에 없는 걸 보니 저희 아빠가 정말 저희를 사랑으로 키우셨나 봐요. 그 중에서도 가장 행복했던 기억은 아빠랑 오빠랑 셋이 둘러앉아 종종 만두를 빚어 먹던 일이었어요. 아빠가 직접 고기와 야채를 다져 만든 만두소를 버무리고 작은 손으로 조물조물 만두를 만들면서 누가 더 잘 만들었는지 내기하는 것도 너무 재밌었거든요. 시간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평범한 중소기업에 취업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꾸밈이 없고 순박하던 남편과 사내 커플로 만나 결혼하게 되었답니다. 저는 결혼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고 예전부터 해보고 싶었던 만두 가게를 차렸어요. 아빠한테 전수받은 손맛으로 만두를 팔기 시작한 거죠. 만두 장사와 결혼 생활을 거의 비슷한 시기에 시작하다 보니 적응하는데 어려움이 있을까봐 조금 걱정이 되었어요. 하지만 다행히도 시부모님이 좋은 분들이시라 큰 어려움은 없었답니다. 특히 저희 시어머니는 아주 현명하고 모범이 되는 분이셨는데 어머님한테서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아서 좋더라고요. 결혼을 하고 나서 첫 김장날이었어요. 한 번도 김장을 해보지 않아 어리버리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구박도 하나 없이 친절하게 김장하는 법을 알려주시더군요. 배추김치를 맛있게 담그려면 배추랑 고춧가루부터 좋은 걸 골라야 하는 거야. 자, 이거 손으로 들어봐라. 배추가 아주 단단하고 묵직하지? 이런 게 속이 꽉 차서 맛이 있거든. 그렇다고 또 너무 큰 배추를 사면 안 돼. 너무 큰 건 겉잎이 질기거든. 그날 시어머니랑 같이 김장을 끝까지 했는데 몸이 힘들긴 해도 정말 재밌고 뿌듯하더라고요. 여태까지 아무도 가르쳐 주는 사람이 없었는데 이런 것도 배울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시어머니는 집안에 제사가 있을 때도 저한테 하나하나 잘 알려주셨어요. 제사상에 올리지 말아야 될 음식이 정해져 있어. 특히 복숭아랑 팥은 절대 올리면 안 된다. 예로부터 귀신을 쫓는 과일이라고 했거든. 우와, 그런 게 다 있어요? 저 진짜 처음 들어봐요. 제사상에 신경 쓸 게 진짜 많네요. 그것뿐이게 너 홍동백서나 조유리시 어동육서라는 말은 들어봤니? 제사상에 음식을 올릴 때도 다 위치와 순서가 있는 거란다. 아마 처음이라 복잡하겠지만 하다 보면 적응이 될 게야. 어머니, 저 잠깐 메모 좀 할게요. 홍동백서. 그 다음에 뭐라고요? 너무 복잡해요. 어머님, 저 오늘 이거 무조건 다 외워갈 거예요. 그래서 다음번에 제사상 차릴 땐 제가 외운 대로 한번 해볼게요. 남들이 봤다면 고리타분하다고 했을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전통적인 것들을 배울 수 있어 너무 좋았어요. 게다가 시어머니는 손재주도 엄청 뛰어나셨죠. 하루는 시댁에 갔다가 저도 모르게 뾰족한 것에 걸려 입고 있던 스웨터 올이 나갔던 적이 있어요. 산지도 얼마 안 된 건데 버려야 하나 하고 아까워하고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저에게 이러시더라고요. 예, 너 그거 잠깐 벗어봐라. 내가 아주 깜쪽같이 수선하는 법을 알려줄게. 시어머니는 어디서 코바늘을 가져오시더니 순식간에 스웨터를 멀쩡한 상태로 돌려놓으시더군요. 전 정말 마술이라도 보는 줄 알았습니다. 우와, 어머님, 어떻게 이런 것도 하세요? 너무 멋져요.
이 방법만 알면 스웨터를 진짜 오래오래 입을 수 있겠어요. 저는 시어머니 덕분에 정말 유용한 꿀팁을 얻은 것 같아 너무 좋더라고요. 앞으로 그 방법을 잘 써먹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전 남편과 결혼 후에 아들 둘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첫 아이를 키울 때도 얼마나 도움이 됐는지 모릅니다. 하루는 저희 큰애가 하루 종일 칭얼거리고 아기띠를 해도 잘 안 자는 거예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시장에서 사온 포대기로 큰애를 등에 업고 끈을 휙휙 돌려 묶으니 순식간에 잠이 들더라고요. 저는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님, 어떻게 그렇게 애를 잘 재우세요? 제 품에선 그렇게 칭얼대던 애가 왜 어머님이 업으니까 바로 잠들죠? 진짜 신기하네요. 이게 다 조상님들의 지혜 아니겠니? 내가 전에 뉴스 기사에서 보니까 우리나라 전통 포대기 방식이 어린아이들한테도 안정감도 주고 정서적으로 더 좋다고 하더구나. 그리고 이렇게 애를 등에 업고 나면 두 팔도 자유로우니 훨씬 좋지 않니? 너도 한번 매보면 아기띠보다 훨씬 편할걸? 그 말에 시어머니한테 포대기 묶는 법을 배워보니 처음엔 좀 어색하긴 했지만 정말 편하더라고요. 오히려 허리도 덜 아프고 큰애가 제 등에 딱 달라붙어 금방 잠드는 게 너무 신기했어요. 그 외에도 시어머니 남편이랑 시동생 둘까지 애를 셋이나 키워보셔서 그런지 저한테 이것저것 육아 꿀팁을 많이 알려주셨답니다. 보통은 이런 걸 다 친정 엄마한테 배울 텐데 엄마가 없는 저한텐 시어머니가 친정 엄마나 마찬가지였어요. 게다가 저희 시어머니는 알뜰하기도 엄청 알뜰하셨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시는 저희 시아버진 엄청난 구두쇠였는데 알뜰한 시어머니와 정말 쿵짝이 잘 맞았죠. 하루는 시댁에서 다 같이 옥수수를 쪄 먹었는데 시어머니가 옥수수 수염을 따로 모아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디에 쓰는 거냐고 여쭤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걸 잘 씻어서 햇볕에 말린 다음에 볶으면 옥수수 수염차로 먹을 수가 있거든. 마트에서 파는 티백보다도 훨씬 구수하고 맛있단다. 그러자 시아버지도 손뼉을 치면서 맞장구를 치셨어요. 아, 그럼. 집에서 직접 말린 옥수수 수염차가 아주 제대로지. 원래 세상에 버릴 건 단 하나도 없는 거야. 이렇게 하찮은 옥수수 수염조차도 말려서 차를 끓여 먹으면 몸에도 좋고 구수하고 얼마나 좋냐. 이런 것도 다 네 시어머니가 부지런하니까 할 수 있는 거야. 너도 잘 보고 배웠다가 나중에 꼭 써먹어 보렴. 저희 남편도 그런 시부모님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참 알뜰하고 부지런했어요. 그래서 저희 부부는 25평짜리 낡은 빌라에서 살긴 했어도 버는 돈을 꼬박꼬박 저축하면서 알뜰살뜰 잘 살았답니다. 그런데 화목하고 즐겁기만 했던 결혼 생활에 어느 날 불청객이 찾아왔습니다. 대기업에 다니던 시동생이 결혼을 하게 되면서 동서가 한 명 들어오게 된 거예요. 동서는 수의사였는데 귀하게 자라서 그런지 기본도 안 되어 있고 버릇이 없었어요. 상견례를 할 때까지만 해도 잘 몰랐는데 결혼 후에 시댁에서 몇 번 마주쳐 보니까 가관도 아니더군요. 하루는 시댁에서 다 같이 수박을 먹었는데 시어머니가 빨간 속살만 잘라내고 껍질을 따로 비닐봉투에 담으시는 겁니다. 전 버리려고 하시는 줄 알고 그걸 들고 부엌으로 갔어요. 그런데 시아버지가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애미야, 그거 버리는 거 아니다. 흰 부분만 따로 모아서 장아찌 해 먹으면 맛있거든. 네? 이걸로 장아찌도 해 먹어요? 와, 정말 신기하다. 역시 버리는 거 없이 알뜰하게 쓰는 건 아버님, 어머님이 최고예요. 어머님, 장아찌 오늘 하실 거예요? 저도 궁금하니까 가르쳐 주세요. 그런데 그때 수박을 먹고 있던 동서가 갑자기 인상을 확 쓰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 말도 안 돼. 수박 껍질을 왜 먹어요? 무슨 지금이 보릿고개 시절도 아니고 먹을 게 천진데 수박 껍질 장아찌라뇨. 아우, 정말 구질구질해. 갑자기 입맛이 뚝 떨어지네요. 동서, 버릇없게 지금 그게 무슨 말이야.
못 먹는 재료로 음식을 만드는 것도 아니고 칼로 미리 잘라놔서 침도 안 묻었잖아. 뭐 처음 보는 음식이라 생소할 순 있지만 말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그래요, 재수 씨. 나도 여태까지 우리 엄마가 수박 껍질로 장아찌 만든 거 많이 먹고 자랐지만 탈난 적도 없고 맛있게 잘만 먹었어요. 버리지 않고 하나라도 아꼈으면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어머, 저한테 왜 그러세요? 형님이랑 아주머님 생각보다 되게 꼰대시다. 어른이 한다고 하면 무조건 내내 해야 되는 거예요? 이상한 건 이상하다고 말할 수도 있죠. 이상하다고 말할 순 있지만 동서처럼 버릇없게 얘기하면 안 되지. 음식 쓰레기도 줄이고 별미도 만들어 먹는 게 구질구질한 거야? 어른한테 하나라도 배울 생각을 해야지. 어쩜 생각하는 게 그래? 그러자 동서는 기분이 나쁜지 입을 삐죽거리더군요. 그뿐만 아니라 동서는 식사 예절까지 밥 말아 먹었더군요. 상견례 땐 어른들 말씀에 집중하느라 잘 몰랐는데 시댁에서 다 같이 식사하는데 맨 처음 숟가락을 드는 걸 보고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몰라요. 동서, 어른들도 숟가락을 안 드셨는데 먼저 밥을 퍼먹으면 어떡해. 동선 그런 것도 집에서 안 배웠어? 이런 건 기본이잖아. 네? 언제적 고리타분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요즘에 그런 게 어딨어요. 형님도 참 유별나셔. 이런 것도 우리나라에서만 하는 거지. 외국 나가면 누가 먼저 숟가락을 들든 상관없거든요. 여기가 외국이야? 한국이잖아. 동서가 친구들이랑 만날 땐 그런 거 신경 안 써도 상관없는데 적어도 시부모님 앞에선 예의를 갖춰야지. 그래, 우리 큰며느리 말이 맞다. 나 참 아무리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버릇없이 자란 애들이 많다지만 30살도 넘는 나이에 그런 것도 모르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리고 성민이 너, 네 마누라가 예의 없게 굴면 네가 먼저 얘기를 해야지. 어떻게 네 형수 입에서 먼저 말이 나오게 해? 시아버진 시동생한테도 한마디 하셨지만 시동생도 눈 하나 꿈쩍 안 하더라고요. 시동생들은 착하긴 했지만 저희 남편과는 달리 좀 철이 없었거든요. 에이, 모르면 그럴 수도 있죠. 뭐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그러세요? 밥 먹는데 괜히 분위기만 이상해졌네. 배고파 죽겠는데 얼른 밥이나 먹어요. 에휴, 어쩜 부부가 둘 다 철이 없어서 원 같은 배에서 나왔는데 어떻게 철이 다른지. 그런데 동서는 밥 먹는 내내 툴툴거리더니 다 먹고 나서 먹은 그릇을 싱크대에 갖다 놓지도 않더라고요. 저는 너무 황당해서 동서에게 또 한 번 한마디 했습니다. 동서, 밥 다 먹었으면 적어도 동서가 먹은 그릇이랑 수저는 싱크대에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는 기본 아니냐고. 네? 어차피 형님이 치우실 거 아닌가요? 한 명이 몰아서 하는 게 낫지. 여러 명이 왔다 갔다 거리면 정신 없잖아요. 그리고 전 원래 이런 거 안 하면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엄마가 차려주는 밥 먹기만 했지. 치워본 적은 한 번도 없다고요. 저희 엄마도 안 시키는 걸 왜 형님이 저한테 시키세요? 그러자 보다 못한 시어머니가 나서서 한마디 하시더군요. 둘째 너, 밥그릇 갖다 놓는 게 뭐 그렇게 어렵다고 큰 소리야? 네 형님은 나랑 음식도 같이 하고 상도 같이 차렸구만. 윗사람들이 일어나서 일하고 있는데 홀랑 밥만 먹고 소파에 앉아있는 게 잘하는 짓이니? 너 이거 다 너희 부모 욕먹이는 짓이야. 집에선 그렇게 오냐오냐 하면서 살았어도 밖에 나와선 그러면 안 되지. 참나, 두 분 다 너무하세요. 지금 저한테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예요? 형님은 만두가게나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사니까 어머님한테 잡혀 사는지 몰라도 전 전문직이라 그런 거 싫거든요. 능력 있는 며느리한테 시집살이 시키면 어머님이 더 욕먹어요. 시집살이 무슨 시집살이야. 동서, 진짜 오바가 심하다.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들 붙잡고 물어봐. 다 먹은 그릇 싱크대에 놔두라고 하는 게 시집살인지. 그리고 뭐? 만두가게나 하면서 구질구질하게 산다고? 그래, 나 동서보다 똑똑하지도 않고 돈도 많이 못 벌어. 하지만 적어도 난 동서처럼 기본 예절도 모르는 사람은 아니야. 아무리 공부 잘하고 똑똑하면 뭐해?
초등학생조차도 다 아는 기본조차도 모르는 헛똑똑인데. 그런데 동서는 저랑 시부모님이 잔소리한 게 기분이 나빴는지 결혼 후 첫 명절에 시댁에 오지도 않더군요. 제가 동서에게 전화해서 어디냐고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하더라고요. 저희 지금 베트남 다낭인데요. 왜요? 무슨 일 있어요? 뭐라고? 베트남 다낭? 동서 지금 장난하는 거지? 오늘 명절 첫날이잖아. 그래서요? 명절 첫날인 거랑 무슨 상관인데요? 뭐? 아니, 명절이면 당연히 시댁에 와서 같이 음식도 하고 차례도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형님, 지금이 어느 시대인데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요즘에 명절 때 해외여행 가는 게 유행인 거 모르세요? 참나, 동선 남들이 유행이라고 하면 다 따라할 거야? 그래, 유행에 민감한 동서가 결혼 후 첫 명절에 굳이 해외여행을 간다고 쳐. 그럼 미리 연락이라도 해줬어야지. 어머님이랑 아버님이랑 다 기다리시는데 말도 없이 그렇게 가버리면 어떡해. 그걸 왜 얘기해야 되는데요? 뭐 법에 정해진 거라도 있어요?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그럼 제가 군말 없이 형님 말에 따를 테니까요. 동서, 진짜 왜 그래? 그럴 거면 아예 밥 먹을 때 젓가락질은 어떻게 하는지, 잠잘 때 어느 방향으로 누워야 되는지까지 법에다가 명시해달라고 하지 그래. 동서 진짜 그러는 거 아니야. 설사 서방님이 먼저 해외여행 얘기 꺼냈다고 해도 배울 만큼 배운 동서가 말렸어야지. 어쩜 부부가 똑같이 그렇게 철이 없어? 저는 전화를 끊고서도 복장이 터져 죽겠더군요.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면서 자라 모른다고 쳐도 알려주면 듣는 척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매번 말대꾸라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짓거리니 정말 짜증이 폭발할 것 같더군요. 저랑 몇 살 차이도 안 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하는 게 다른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집안에 비슷한 인간이 또 한 명 들어오고 말았어요. 막내 시동생까지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막내 시동생은 결혼 전부터 집안을 시끄럽게 하더군요.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저희 시아버지가 워낙 구두쇠라서 자식들한테 대학교까지만 지원해주고 앞으로는 너네 인생은 너네가 살라고 했다고 하시더군요. 그래서 저도 물론이고 둘째 시동생도 결혼할 때 아무런 지원 없이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막내 시동생은 형들이 그렇게 결혼한 걸 뻔히 알면서도 돈을 보태달라면서 투덜거리더군요. 아버지, 그러지 말고 집 사는데 돈 좀 보태줘요. 아버지가 1억만 해주시면 더 깨끗하고 넓은 집으로 갈 수 있는데 아버지 막내 아들이 구질구질한 집에서 사는 게 보고 싶으세요? 1억이 무슨 뉘직해 이름이냐. 없으면 없는 대로 시작하는 게 결혼 생활이야. 누가 처음부터 호화스럽게 시작해? 그리고 네 형들도 다 지들이 벌어서 결혼한 거 알아 몰라? 그러니까 형들한테 아낀 돈을 저한테 쓰시라고요. 그렇게 평생을 아껴 쓰셨으면 모아둔 돈도 꽤 있으실 거 아니에요. 모아둔 돈이 있어도 네 결혼 때 보탤 돈은 없다. 너한테 줄 거였으면 네 형들한테도 다 줬지.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형편에 맞게 살 생각이나 해. 어디서 허영심이나 들어가지고선. 결국 막내 시동생도 아무런 지원 없이 결혼하긴 했지만 피아노 강사로 일하던 막내 동서가 그것 때문에 불만이 많았나 보더라고요. 어디서 나쁜 것만 배워가지고 막내 동서 역시 결혼도 첫 명절 때 해외여행 간다고 오질 않는 거예요. 제가 전화로 한마디 했더니 막내 동서가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둘째 형님네도 첫 명절 때 해외여행 가셨다던데요? 그럼 저도 가도 되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그럼 막내 동선, 둘째 동서가 어머님 아버님한테 버릇없이 하는 것도 다 따라할 거야? 아무리 결혼 생활이 처음이라지만 나쁜 건 거르고 좋은 것만 배워야지. 어떻게 이런 못된 것만 따라할 수가 있어? 결국 저는 며칠 후 한국에 돌아온 막내 시동생 부부를 시댁에 불러 앉혀놓고 한마디 했습니다. 서방님, 작년에 둘째 서방님 내가 명절 때 해외여행 갔다가 어머님 아버님이 속상해하신 거 못 보셨어요? 그걸 다 보셨으면서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세요? 30살 넘은 성인이면
그 정도 사리분별을 할 수 있어야죠. 참나, 어차피 결혼도 다 저희 돈으로 했는데 왜 명절 때까지 휘둘려야 돼요? 안 그래요, 아버지? 저희 보고 앞으로 너네 인생은 너네가 알아서 살라고 하셨잖아요. 뭐야? 너 지금 내가 집값 안 보태줬다고 시위하는 거냐? 이런 고얀 놈 같으니라고. 내가 널 그렇게 가르쳤어? 아무리 결혼 자금을 안 보태줬다고 한들 1년에 딱 2번밖에 없는 명절을 연락도 없이 안 와? 너희들 아주 기본이 안 돼 있구나, 기본이. 하지만 아무리 저희 부부와 시부모님이 잔소리와 훈계를 해도 두 서방님 내외는 변하는 게 없더라고요. 오히려 갈수록 더 뻔뻔하게 나오더군요. 하루는 시아버지 생신이라 다 같이 외식을 하기로 했는데 막내 동서가 약속이 있다면서 돈 봉투만 주고 휙 가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난 시어머니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동서를 붙잡았습니다. 이해, 너 이게 버릇없이 무슨 짓이야? 얼마나 중요한 약속이 있길래 시아버지 생신까지 팽개치고 휙하니 나가. 왜 이러세요? 저 오늘 오랜만에 대학 동창 모임이 있단 말이에요. 다들 모이는데 저만 빠지면 안 되잖아요. 뭐야? 대학 동창 모임? 너한테 네 시아버지보다 대학 동창들이 더 중요한 게냐? 당연한 거 아닌가요? 아버님은 저랑 안 지 1년밖에 안 됐지만 대학 동창들은 10년도 넘게 알고 지낸 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미 돈 봉투도 드렸잖아요. 어차피 용돈 받고 싶으셔서 모이자고 한 거 아니셨어요? 그러자 옆에 있던 저희 남편도 화가 나서 한마디 했습니다. 재수 씨, 말 조심하세요. 용돈 받고 싶어서 모이자고 했다뇨? 재수 씨 눈엔 우리 부모님이 그렇게 속물로 보여요? 형, 왜 그래? 중요한 약속 있으면 갈 수도 있는 거지. 그래도 얼굴이라도 비쳤으니까 된 거잖아. 그리고 엄마, 이 사람 없다고 아버지 생신이 의미 없어지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간다는데 좀 보내줘요. 뻔뻔스럽게 동서편을 드는 막내 시동생의 모습에 너무 어이가 없더군요. 보다 못한 시아버지가 결국엔 역정을 내시더군요. 다들 나가. 내가 무슨 생일 때 대접받자고 모이자고 한 줄 알아? 생일 핑계로 가족끼리 한번 모여서 도란도란 얘기도 나누고 맛있는 거 같이 먹자고 부른 거지. 싸우라고 부른 줄 아냐고? 막내 너 대학 동창 모임 있다고 했지? 더 이상 시끄럽게 하지 말고 가서 밥을 먹든 술을 마시든 마음대로 해. 나도 너 같은 애랑 겸상하고 싶지 않구나. 그러자 막내 동서는 정말로 휙하니 가버리더군요. 막내 시동생도 한숨만 푹푹 쉬면서 계속 짜증을 냈어요. 결국 식사 자리는 완전히 초상집 분위기가 되었고 대충 식사만 하고 헤어지게 되었죠. 그 이후에도 동서들의 문제는 심각했습니다. 동서들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애를 하나씩 낳았는데 시어머니가 뭐 하나라도 알려주려고 하면 참견한다고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에 다니는 저희 남편과 만두가게를 운영하는 절 무시하고 깔보기까지 하더군요. 그럴 때마다 따끔하게 한마디씩 했지만 워낙 천성이 그러하니 고쳐지는 게 없었어요. 그런데 동서들 때문에 속 시끄러운 생활이 몇 년이나 지속되던 가운데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제가 결혼한 지 12년이 되었을 때 저희 시어머니가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거든요. 저는 그동안 시어머니를 제 엄마라고 생각할 만큼 좋아하고 존경했는데 갑자기 그렇게 돌아가시니 그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갑자기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제가 어머님처럼 김장 잘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데 제가 어머님 실력 뛰어넘을 때까진 기다려 주셨어야죠. 어머님, 제발 눈 좀 떠보세요. 네? 남편 역시 어머니가 돌아가신 충격에 한동안 힘들어하더군요. 하지만 가장 괴로워하셨던 건 바로 시아버지였어요. 두 분께서는 서로 투닥거리면서도 사이가 참 좋으셨으니까요. 걱정되는 마음에 주말마다 저희가 찾아갔는데 틈만 나면 읽던 신문도 안 읽으시고 소파에 멍하니 앉아 계시더라고요. 저는 아버님의 기분을 풀어드리려고
일부러 다가가서 친근하게 말을 걸어봤어요. 아버님, 무슨 생각을 그리 오래 하세요? 신문은 다 읽으셨어요? 저도 아버님이 하시는 것처럼 신문질 모아다가 창틀 청소를 좀 해보려고요. 오늘은 제가 한번 해볼 테니까 아버님이 잘하는지 좀 봐주세요. 됐다. 힘들게 여기까지 와서 뭐하러 청소를 하니? 그냥 밥이나 먹고 일찍 집에 돌아가거라. 에이, 그래도 그건 아니죠. 그런데 아버님, 설마 오늘도 식사 안 하신 거예요? 하루가 다르게 말라가시니까 제 마음이 너무 속상해요. 항상 집도 깨끗하게 유지하시던 분이 이렇게 물건도 여기저기 지저분하게 해놓으시고 어머님 때문에 힘드셔서 그렇죠? 아버님, 그러지 마시고 오늘은 저희랑 같이 외식하러 가요. 이럴 때일수록 든든하게 드시고 힘내셔야죠. 억지로 시아버지를 끌고 고깃집에 가긴 했는데 깨작거리며 드시던 시아버지가 반찬으로 나온 간장게장을 보더니 눈물을 흘리시더군요. 네 시애미가 이 간장게장을 참 좋아했었는데 내가 구두쇠같이 아껴 쓴다고 게장집 한번 못 데려가 준 게 너무 후회가 되는구나. 이렇게 일찍 가버릴 줄 알았으면 먹고 싶은 것도 많이 사주고 좋은 것도 많이 데려갈 걸 그랬어. 하필이면 왜 나 같은 인간을 만나서 누릴 것도 못 누리고 살았는지. 내가 죄인이야. 내가 천벌받을 죄인이라고. 아버님,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님도 아버님이랑 지내는 동안 행복하셨을 거예요. 두 분이서 알뜰한 성격이 똑 닮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든든하게 드시고 건강하게 생활하는 모습 어머님한테 꼭 보여드리세요. 그래야 어머님이 안심하고 편하게 쉬시죠. 그래, 듣고 보니 네 말이 맞구나. 내가 힘내야지. 힘내서 열심히 살다가 나중에 웃으면서 만나야지. 그 후 저랑 남편은 수시로 시댁에 드나들며 시아버지의 건강을 살폈습니다. 다행히 시아버진 저희가 자주 챙겨드리니 금방 마음을 추스르시더라고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시어머니의 첫 기일이 되었습니다. 저는 혹시나 동서들이 또 핑계대고 안 올까봐 미리 전화해서 꼭 오라고 당부했습니다. 다른 날도 아니고 시어머니의 첫 기일인 만큼 온 가족이 다 같이 기리고 싶었거든요. 당일날 동서들은 똥 씹은 표정으로 시댁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더군요. 저는 동서들에게 앞치마를 하나씩 건네줬어요. 그러자 둘째 동서가 대뜸 이러더군요. 형님, 웬 앞치마예요? 저보고 이걸 입으라고요? 그럼 어머님 제사하는데 제사 음식은 만들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와서 아무것도 안 하려고 했어? 네? 직접 만든다고요? 그냥 대충 사 먹지 뭘 만들어요. 일하느라 피곤해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하라고요? 다른 사람 제사도 아니고 어머님 제사잖아. 1년에 한 번 하는 건데 그것도 어려워? 동서 여태까지 명절 때 제대로 일 도와준 적도 한 번도 없잖아. 어머님이 살아생전 동서들이 차려준 밥상 한번 못 받아보셨는데 제사상 정도는 직접 차려드릴 수 있는 거 아니야? 싫어요. 저 제사 음식 할 줄 모르거든요. 진짜 귀찮아 죽겠네. 할 줄 몰라도 상관없어. 오늘 내가 다 알려줄 테니까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 내가 어머님한테 다 배워놨으니까 동서들은 따라하기만 하라고. 그러자 옆에 있던 막내 동서가 앞치마를 휙 집어던지더군요. 에이씨, 형님, 저 못해요. 저 솔직히 오늘 오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돌아가시기 전까지 맨날 저한테 잔소리만 하고 혼내기만 하셨는데 뭐가 좋다고 제가 여길 와요? 형님이 전화까지 해서 오라고 닥달하시니까 용기 내서 겨우 온 거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리고 솔직히 죽은 사람이 진짜 귀신이 돼서 먹고 가는 것도 아닌데 이런 미신 같은 걸 도대체 왜 해야 돼요? 하여튼 형님 무식한 건 어머님이랑 똑같다니까요.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이런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를 왜 해야 되냐고요. 뭐라고? 말도 안 되는 헛짓거리? 동서들은 어머님이 돌아가신 게 슬프지도 않아? 아무리 어머님이 동서들한테 잔소리를 많이 하셨어도 그건 다 동서들의 행동 거질 똑바로 못해서 그런 거잖아.
그리고 어머님은 서방님들 10달 동안 배 아파서 낳고 길러주신 분이야. 그런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이런 기본적인 것조차 안 하려고 할 수가 있어? 못하면 내가 가르쳐 준다잖아. 어려운 건 다 내가 할 테니까 옆에서 그저 돕는 척이라도 하라고. 아, 싫다니까요. 기름 튀는 것도 싫고 앞치마 입는 것도 싫어요. 평생 이런 거 안 해봤는데 왜 자꾸 하라고 강요하세요? 그래요, 형수님. 요즘엔 제사도 다 간소하게 하는 추세인데 우리도 그냥 간단하게 하죠. 솔직히 제사라는 게 살아있는 사람들 마음 편하자고 하는 거지. 아, 이 사람 말처럼 돌아가신 우리 엄마가 진짜 와서 먹고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뭘 그렇게 피곤하게 사세요? 시동생까지 투덜거리자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남편이 얼굴이 시뻘겋게 달아올라서는 화를 내더군요. 진짜 다들 해도 해도 너무하는구나. 너희들은 우리 엄마가 고생만 하다가 돌아가신 거 안쓰럽지도 않아? 그리고 재수 씨들도 진짜 실망이네요. 오늘 우리 엄마 첫 기일이에요. 먼저 와서 도와준다고 해도 모자랄 판에 앞치마 한번 입는 게 이렇게 어려운 일이에요? 싫다는데 왜 자꾸 그러세요? 하다 이젠 아주머님까지 시집살이 시키시는 거예요? 그리고 저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자라서 이런 거 할 줄도 모르고 배울 생각도 없어요. 정 하고 싶으면 전문 주부인 형님이 하시면 되겠네요. 어머님한테 배운 것도 많다니까 완전 전문적일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색내고 싶으면 혼자 다 하면 되지. 귀찮게 왜 우리 보고 도와달래? 아우, 진짜 짜증나 죽겠어. 그런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크게 고함을 지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알고 보니 밖에서 일을 보고 온 시아버지가 어느새 집에 들어와 이 모든 광경을 목격하고 만 겁니다. 야, 이 못된 것들아. 너희들이 그러고도 사람이냐? 시애미 첫 길에 무슨 막말들을 짓거리는 게야. 내가 아주 며느리가 아니라 사람 잡아먹는 불려실 둘이나 들였구나. 너희들 같은 며느린 한 트럭을 갖다 준 데도 필요 없다. 당장 나가. 오늘같이 중요한 날 집안 분위기 망치지 말고 썩 꺼져버리란 말이다. 시아버진 동서들의 등을 떠밀며 현관문 밖으로 쫓아내더군요. 그런데 동서들은 반성하긴커녕 쫓겨나는 그 순간까지 코웃음을 치더라고요. 결국 집안은 저희 부부와 시아버지 그리고 시동생들만 남았습니다. 시아버진 너무 충격이 크셨는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더군요. 분위기가 너무 살벌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데 갑자기 시아버지가 시동생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여기 한번 앉아봐라. 시아버진 곧이어 안방에서 낡은 앨범 하나를 가져오시더군요. 저와 남편도 그 옆에 앉아서 시아버지가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듣기로 했어요. 시아버지가 펼친 그 앨범 속엔 시댁 식구들의 오래전 사진이 들어있더군요. 시아버진 그 앨범 속 사진을 하나씩 가리키면서 시동생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희들 아까 했던 말들 진심인겠냐? 너희 엄마가 너희 얼마나 정성으로 키웠는데 엄마의 첫 기일날 대충대충 하자는 게 정말 진심인 거냐고. 성민이 너 이 사진 속에 있는 네 엄마가 왜 이런 터벅머리를 하고 있는 줄 아냐? 30살밖에 안 된 젊은 여자가 왜 이런 거지 같은 머리를 하고 있는지 아냐고. 그러자 둘째 시동생은 쭈뼛거리며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네? 글쎄요. 그때 그런 머리가 유행이었나? 유행은 개뿔. 5살밖에 안 된 네가 이때 당시 신문지로 불장난하다가 크게 화상을 입을 뻔했어. 네 옷에 불이 옮겨 붙은 걸 보고 네 엄마가 몸을 날려서 널 구했어. 뜨거운 것도 모르고 네 등을 때리며 불을 맨손으로 껐다고. 그 와중에 네 엄마 머리에 불이 옮겨 붙는 바람에 까맣고 길던 머리가 홀랑 다 타버린 거야. 그런데도 네가 상처 하나 입지 않았다고 행복하게 웃던 사람이야. 그런데 네 입에서 대충대충 하자는 소리가 나와? 둘째 시동생은 그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는지 입을 틀어막더군요. 그런데 시아버진 또 다른 사진을 가리키면서 이번엔 막내 시동생한테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성진이 너
이 사진 보이지? 넌 어릴 때부터 몸이 워낙 약해서 네 엄마가 이렇게 항상 업고 다녔다. 혹시라도 동네 꼬맹이들한테 얻어맞기라도 할까봐 아무리 먼 거리도 이렇게 업고 다녔다고. 네 엄마 옛날부터 다리가 안 좋았던 거 알지? 젊었을 때부터 다리 안쪽이 조금 불편했는데도 널 위해서 그 고통을 참아가며 살았던 사람이야. 그런 네 엄마가 너한테 원망하는 말이라도 한 번 한 적 있냐? 네 엄만 자식이란 이유로 한없이 베풀기만 했던 사람이었어. 그런데 어떻게 너희들이 그래? 너희들이 그러고도 자식이야? 입이 있으면 어디 말 좀 해보거라. 너희들이 정녕 사람 새끼가 맞냐고. 그러자 막내 시동생이 갑자기 눈물을 뚝뚝 흘리기 시작하더군요. 죄송해요. 생각해보니까 엄마가 항상 우리를 위해서 희생만 하셨는데 한 푼이라도 아껴서 우리한테 좋은 옷 입혀주고 대학도 보내주려고 엄청 고생하셨는데 제가 너무 멍청하고 못나서 그걸 다 잊어버렸나 봐요. 곧이어 둘째 시동생도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차라리 절 때려주세요. 전 정말 못난 자식이에요. 막내가 그런 행동을 하면 형인 제가 먼저 정신 차리고 따끔하게 혼냈어야 되는데 이 나이 먹고도 철이 없어서 하면 안 되는 행동을 너무 많이 했네요. 차라리 형이랑 형수님이 한마디씩 할 때마다 그 말을 새겨듣기라도 하면 좋았을걸. 머리가 컸다고 잔소리 듣기 싫은 마음에 저도 모르게 자꾸 반항을 했었던 것 같아요. 아버지, 정말 죄송해요. 다신 안 그럴게요. 시동생들이 눈물을 흘리는 걸 보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지더라고요. 어머님이 그동안 삼형제를 키우면서 얼마나 고생하셨을지 눈에 훤히 보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막내 시동생의 전화가 울렸습니다. 막내 시동생은 전화를 끊어버리려고 했는데 발신자가 막내 동서인 걸 보고 시아버지가 받아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전화를 받자마자 목소리가 어찌나 큰지 휴대폰 밖으로 그 징징거린 목소리가 다 새어나오더군요. 여보, 도대체 언제 나올 거야? 아우, 나 배고파 죽겠어. 오늘 어차피 제사도 파토났는데 우리끼리 바닷가 가서 조개구이나 먹고 오자. 아휴, 이럴 줄 알았으면 처음부터 오지 말걸. 괜히 귀찮게 와가지고 기분만 잡쳤네. 그러자 막내 시동생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휴대폰에 대고 소리를 지르더군요. 당신 지금 말 다 했어? 오늘 우리 엄마 기일이잖아. 아무리 생각이 없어도 그렇지 너무한 거 아니야? 당신 우리 엄마 기일보다 조개구이가 더 중요하지? 그래, 혼자 가서 조개구이나 실컷 먹어. 내가 여태까지 철없이 당신 편만 들었던 거 생각하면 아주 속이 터져 죽을 것 같아. 난 앞으로 자식돌이 하면서 살 테니까 당신은 며느리돌이 하든지 말든지 알아서 해. 동서는 갑자기 왜 그러냐며 짜증을 냈지만 막내 시동생은 그 말을 다 듣지도 않고 전화를 끊어버리더군요. 둘째 시동생 역시 둘째 동서에게 전화해서 자기는 제사 올리고 갈 테니 집에서 두고 보자고 통보를 하더라고요. 결국 그날은 동서들은 빼고 시동생들과 함께 제사 음식을 정성껏 준비해 제사를 올렸답니다. 그 일 이후에도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를 자주 찾아뵀어요. 계속 혼자 계시는 게 신경 쓰였거든요. 시동생들도 이제 정말로 반성을 했는지 예전과는 다르게 시아버지한테 안부 전화도 자주 하고 시간 나면 맛있는 걸 사들고 찾아오기도 하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뻔뻔한 동서들은 코빼기도 안 보였지만은요. 그런데 그 일이 있고 나서 3개월쯤 지났을 때였어요. 평소처럼 시아버지를 뵈러 갔는데 시아버지가 저희 부부를 앉혀두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며느라, 애 셋이나 키우느라 고생이 많지? 가게 일도 바쁠 텐데 애들 육아에 집안 대소사까지 다 책임지려니 얼마나 힘들겠니? 그래도 난 네가 우리 집안에 맏며느리로 들어와 줘서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단다. 솔직한 심정으로는 너같이 훌륭한 며느리를 우리 집에 보내준 사돈께
내 매일 절이라도 하고 싶은 심정이야. 며느라, 내가 형편이 여유롭지 못해서 많은 거 못 해주지만 그래도 이거 하나만큼은 해주고 싶구나. 너희들 지금 사는 집 애새 키우기엔 조금 좁지? 내가 너희 동네 근처에 32평짜리 아파트를 하나 알아본 게 있어. 그거 사줄 테니 거기 들어가서 살거라. 우리 박씨 집안의 든든한 기둥인데 적어도 집 걱정은 없어야지. 네? 아파트를 사주시겠다고요? 아유, 아니에요. 서방님들도 한 푼도 지원 안 해주셨는데 저희만 지원받으면 죄송해서 안 돼요. 차라리 그 돈은 아버님 노후 자금으로 넉넉하게 쓰세요. 아, 아니야.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와서 13년 동안이나 고생했는데 내가 그 정도는 꼭 해주고 싶구나.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네 시동생들 정신 차린 지도 얼마 안 됐잖니. 게다가 그 불려시 같은 것들한텐 아무것도 해주기가 싫구나. 그러니 내가 주는 선물 받고 거기서 애들 키우면서 행복하게 잘 살아다오. 그게 내가 제일 원하는 바야. 아버님, 너무 감사해요. 제가 그렇게 크게 한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며느리로서 당연한 걸 했을 뿐인데 이렇게 큰 선물을 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아버님, 제가 꼭 끝까지 맏며느리 역할 최선을 다해서 해볼게요. 믿어주시고 인정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남편 역시 너무 감동을 받아 엉엉 소리내며 울더군요. 그동안 철없는 시동생들과 드센 동서들 때문에 남편도 마음고생이 많았거든요. 게다가 집안의 전등 하나 함부로 안 켤 정도로 굳으세셨던 시아버지가 그렇게 큰 선물을 해주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날 시아버지와 저희 부부는 서로의 손을 잡고 눈물바다를 만들었답니다. 얼마 후 저희 부부는 시아버지가 사주신 아파트에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25평 낡은 빌라에서 살다가 32평짜리 아파트로 이사를 가니 확실히 깨끗하고 넓어서 좋더라고요. 저희 애들도 새 집이라고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동서들의 귀에 들어가자 아주 웃긴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시댁에 가서 시아버지랑 같이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둘째 동서가 찾아온 거예요. 현관문을 열자마자 콧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버님, 저 왔어요. 어머, 점심을 벌써 드시면 어떡해요. 제가 오늘 아버님 드시라고 유명한 순댓국집에서 순댓국도 사왔는데. 그런데 둘째 동서가 그 말을 마치자마자 현관문이 벌컥 열리더니 이번에 막내 동서가 등장하는 겁니다. 저는 뜬금없는 그 상황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막내 동서는 쇼핑백을 2개나 들고 와서는 시아버지한테 안겨주더군요. 아버님, 제가 봄나들이 할 때 입으시라고 등산복 좀 사와봤는데 어떠세요? 색깔이 마음에 드세요? 그리고 이건 신발인데요. 아버님 발 사이즈를 잘 몰라서 일단 대충 사와봤는데 안 맞으시면 제가 백화점 가서 바꿔 올게요. 아버님, 저같이 아버님 잘 챙기는 며느리도 없죠? 제가 그동안 안 해서 그런 거지 하면 또 잘해요. 정말 웃기지도 않더군요. 그동안 단 한 번도 먼저 찾아와 안부 한번 물어본 적 없던 동서들이 선물까지 사들고 와서 애교를 부리니까 황당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그런데 시아버진 그 모습을 보고 버럭 화를 내시더군요. 너희들 지금 뭐 하는 짓이야? 너희들 마음속에 얼마나 더러운 욕심이 있는지 훤히 다 보이는구나. 너희들이 이제 와서 이렇게 한다고 해도 100원 한 장 떨어질 일 없으니까 그만두고 돌아가라. 그러자 옆에 있던 둘째 시동생이 혀를 끌끌 차며 이렇게 말하더군요. 아유, 그러게 내가 속보이는 짓 하지 말라고 했지. 어차피 우리 아버지 형한테 집 사주시느라 전 재산의 절반이나 쓰셔서 우리한테 줄 거 없어. 그러니까 제발 욕심 좀 내지 마. 그리고 형수님, 갑자기 저 사람이랑 재수 씨가 찾아와서 당황하셨죠?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랑 작은 형은 아버지 돈에 욕심 없어요. 형수님이 그동안 우리 집안을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고 고생했는데 당연히 받으시는 게 맞죠.
그러니까 앞으로도 저희를 좀 잘 이끌어 주세요. 저희한테 형이나 형수님이 인생의 길잡이나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저는 시동생의 따뜻한 말에 저절로 입꼬리가 올라가더군요. 그래도 시동생들이나마 정신 차려서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이왕 다 같이 모인 김에 동서들한테도 한번 기회를 줘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 동서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동서들, 꼰대 같다고 생각하겠지만 오늘만큼은 내 얘기 좀 들어줘. 나 여태까지 결혼 생활 13년 동안 하면서 뭘 받고 싶어서 어머님 아버님한테 잘한 거 아니야. 내 남편의 부모님이고 내 가족이라고 생각해서 잘한 것뿐이야. 그런데 동서들이 그런 기본조차도 안 할 줄은 정말 몰랐어. 그런데 그거 알아? 자식은 부모를 비추는 거울이래. 저렇게 훌륭한 어머님 아버님 밑에서 자란 서방님들도 이제서야 철들었는데 동서들 밑에서 자란 자식들은 도대체 뭘 배우겠어? 나중에 자식들이 자라서 동서들 같은 며느리 데려오면 어떨 것 같아? 그러자 막내 동서가 갑자기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더니 이렇게 말하더군요. 말도 안 돼. 그런 며느린 절대 안 되죠. 그럼 저한테 맨날 말대꾸만 하고 저 죽고 나서도 놀러 다니느라 신경도 안 쓸 거 아니에요. 안 된다면서 동선 대체 왜 그렇게 했어? 그럼 둘째 동서는 동서 같은 며느리 생기면 어떨 것 같은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은데요. 생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치? 동서들이 생각해도 끔찍하지? 그러니까 그동안 어머님 아버님이 동서들 때문에 얼마나 힘드셨겠어. 동서들이 바뀌지 않으면 자식들도 다 그거 그대로 보고 자랄 거야. 그럼 동서들도 힘들지만 동서 자식들이 결혼해서 사돈댁에서도 욕먹는 거라고. 난 동서들이 애들을 위해서라도 달라질 수 있다고 믿고 싶어. 동서들도 다 엄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해줄 수 있지? 그러다 동서들은 한참을 망설이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더군요. 그게 진심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적어도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전했으니 그걸로 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벌써 시어머니의 두 번째 기일이 되었어요. 시동생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동서들을 단단히 교육시키고 있었던 것 같더군요. 그래서 그런지 제사 준비를 하고 있는데 동서들이 쭈뼛거리면서 시댁에 들어왔습니다. 형님, 저 제사 지내는 법 좀 배우려고요. 잘은 솔직히 못할 것 같지만 쉬운 거라도 가르쳐 주시면 안 될까요? 형님, 저도요. 작년엔 자리도 못 지켰지만 이번엔 꼭 저도 도움이 되고 싶어요. 도와드릴 거 있으면 뭐라도 말씀해 주세요. 그때까지만 해도 동서들한테 단단히 화가 나 있던 시아버진 그제서야 환하게 너털 웃음을 지으시더군요. 너희들 설마 콩고물 떨어질 거 바라고 하는 건 아니겠지? 내 다시 말하지만 난 너희한테 줄 돈 없다. 아이, 그럼요.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전 그냥 앞으로 착한 사람이 되기로 결심했단 말이에요. 아버님, 저 절대 오해하지 말아주세요. 네? 그렇게 말하는 동서들을 보니 저도 뿌듯한 마음에 웃음이 나오더군요. 저 모습이 앞으로 얼마나 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변화하려는 노력은 하고 있는 것 같아 정말 다행인 것 같습니다. 저는 동서들이 완전히 변할 때까지 옆에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주려고요. 소학에 이런 말이 있대요. 잘못을 저지르고도 후회할 줄 모르는 자는 하등의 사람이요. 후회하면서도 고칠 줄 모르는 자도 하등의 사람이다. 그래도 우리 동서들은 후회도 하고 고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적어도 하등의 사람은 아닌 거겠죠? 여기서 더 발전해서 꼭 제대로 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요즘에 황사가 심해서 그런지 목이 칼칼하더라고요. 따뜻한 물 많이 드시고 기관지 건강에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